아저씨, 제발요, 한 번만 아빠인 척 해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저 정말 죽어요. 눈 내리는 겨울밤, 다급히 쫓기던 낡은 옷차림의 여학생이 백만장자 김 회장의 코트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의 눈빛을 본 김 회장은 처음 보는 아이를 등 뒤로 숨겼고 쫓아오던 불량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이냐?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보호하는 그 순간 여학생의 목에서 은빛 로켓 목걸이가 짤깍 소리를 내며 반짝였습니다. 아니, 이 목걸이가 왜?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분명 그 디자인은 20년 전 아내를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던 것이죠. 참혹한 사고로 소중한 아내와 딸을 전부 잃고 살아왔는데 함께 잃어버린 유품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옷차림의 여학생은 어떻게 아내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천사연 오디오북입니다.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꼬여있던 운이 시원하게 풀리고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끊임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차가운 겨울 한복판, 우연처럼 다가온 운명적인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검은 세단 한 대가 눈 덮인 도로 가장자리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중후한 회색 코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우산을 펼쳐들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 눈발이 굽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김동우는 손을 가볍게 내저으며 비서의 우산을 물리쳤습니다. 됐네. 혼자 좀 걷고 싶어. 하지만 회장님, 오늘 같은 날씨엔 미끄러우실 수 있습니다. 비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동우는 고개를 저으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뒤에서 따라오게, 너무 가깝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말이야. 동우는 코트 깃을 세우며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리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우는 화려한 연말 분위기로 들뜬 거리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캐럴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 주었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는 코트 안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고 까슬까슬한 종이의 감촉이 익숙하게 전해져 왔죠. 동우는 가로등 불빛 아래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절반이 찢겨나간 상태라 아내의 얼굴 반쪽과 아기의 모습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우는 사진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입김으로 불어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파왔어요. 여보, 오늘은 유난히 당신 생각이 많이 나는군. 동우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다시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의 뒤쪽 10m 후방에서는 검은 경호 차량이 아주 느린 속도로 그를 주시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동훈의 주변만 진공 상태처럼 고요하고 쓸쓸한 정적이 흘렀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애써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억누르려 할수록 그리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우는 다시 눈을 뜨고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는 거리를 응시했습니다. 이 수많은 불빛 중에 자신이 돌아가 쉴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동훈의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동시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한편 동훈이 걷고 있는 거리의 뒷골목. 학생 이지은이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고 어두운 골목길을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등에 맨 올리브색 백팩이 덜렁거리며 어깨를 짓눌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비명을 질러댔기 때문이죠. 지은은 달리면서 곁눈질로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가득 끔찍한 사진과 함께 협박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지은 씨,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장기 포기 각서 집행합니다. 알죠? 지은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며 문자를 보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터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좀 그만해. 지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빙판길 위를 위태롭게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다리를 멈추면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지은이 달려가던 길목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 실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덩치 큰 남자 2명이 차가운 입김을 뿜으며 따라 내렸습니다. 박 실장은 빙글빙글 웃으며 지은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지은 학생? 우리랑 이야기 좀 해야지.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하게 방향을 틀어 반대편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려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박 실장은 뛰지 않고 느긋하게 걸으며 부하들에게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잡아, 이번엔 놓치면 안 돼. 병원까지 쫓아왔던 독한 년이야. 예, 알겠습니다. 덩치들은 거친 발소리를 내며 지은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낡은 백팩을 고쳐 매며 젖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백팩의 끈이 삭아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든 전공 서적과 유일한 재산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지은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쓰레기 봉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을 짚어 중심을 잡았지만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 지은은 고통을 삼키며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거기 안 서? 잡히면 진짜 죽는다. 협박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습니다. 저 멀리 번화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곳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점 먹던 힘을 다해 빛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대로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수많은 인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양쪽에서 박 실장의 부하들이 나타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리 와. 덩치 큰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지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은은 뒷걸음질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은은 지나가는 행인의 팔을 붙잡으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행인은 지은의 낡은 옷차림과 험악한 남자들을 보고는 급히 팔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지은을 외면했고 그녀는 고립된 섬처럼 혼자 남겨졌어요. 박 실장이 인파를 해치고 천천히 걸어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 조용히 차에 타면 안 다쳐. 지은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정말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때 지은의 시야에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남자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고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저 남자가 자신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제 상황이 아니었기에 지은은 무모한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박 실장의 부하가 손을 뻗는 순간 몸을 숙여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거기서 남자들의 당황한 고함 소리가 뒤따랐지만 지은은 들리지 않는 척 달렸습니다. 눈 덮인 보도블록은 미끄러웠지만 죽으림을 다해 중심을 잡았습니다. 회색 코트의 남자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우산을 쓴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남자의 등 뒤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코트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동우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인기척과 옷깃을 당기는 힘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동훈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그 목소리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며 더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동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등 뒤에 숨은 작은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거칠게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려 발버둥 치던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뒤따라오던 덩치 큰 남자가 짐승처럼 도약하더니 지은의 낡은 백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쥐새끼 같은 게. 남자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와 함께 수년간 지은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가방끈이 투둑하고 비명을 지르며 끊어졌습니다. 반동을 이기지 못한 지은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볼품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무릎이 빙판에 강하게 부딪히며 뼈가 울리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찢어진 가방 사이로 두꺼운 전공 서적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그리고 필기구들이 눈 덮인 거리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은이 가진 전 재산이자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던 삶의 파편들이었죠. 지은은 깨진 무릎을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아픈 것은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취해 웃고 떠들던 행인들은 굉음과 비명에 멈춰섰지만 누구 하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휴대폰을 꺼내들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빚쟁인가 봐. 와, 대박. 저 남자들 진짜 조폭 아니야? 무섭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은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화려한 휴대폰 플래시 불빛들이 터질 때마다 지은은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등지고 있다는 끔찍한 고립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박 실장이 천천히 걸어와 바닥에 떨어진 지은의 전공책을 구두발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이지은 씨,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좋게 갑시다. 응? 보는 눈도 많은데 창피하지도 않나? 박 실장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상가 건물의 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죠. 박 실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몸이 고생이라니까 가자.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박 실장의 손을 간발의 차로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작은 짐승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살기를 띄었습니다. 이게 진짜? 지은은 이대로 잡히면 장기 포기 각서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지은의 시선이 다시 한번 회색 코트의 남자 동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이 소란스러운 세상과는 단절된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남자가 아니면 오늘 밤 자신은 끝장이라는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은은 동훈의 코트 자락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박 실장의 손이 다시 닿기 직전 사력을 다해 동훈의 등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동훈의 단단한 팔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그의 넓은 등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서 풍기는 은은한 샌다루드 향기가 지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는 지은이 평생 맡아왔던 곰팡이 냄새나 피비린내와는 전혀 다른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의 냄새처럼 느껴졌어요. 동훈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무게감에 살짝 몸을 틀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동훈의 옷깃을 생명줄처럼 힘주어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동훈을 올려다보며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아빠인 척 한 번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지은의 목소리는 공포와 간절함으로 젖어 있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동훈은 자신의 팔을 붙잡은 지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추위와 공포로 하얗게 질린 그 작은 손은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일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훈은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부성애가 본능적으로 꿈틀거리는 감각이었죠. 그는 낯선 이의 무례한 접촉에도 불쾌해하지 않고 지은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삐딱한 자세로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동훈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동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이거 참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박 실장의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동훈에게 턱짓하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말할 때 비키시죠?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저녀는 우리랑 갈 곳이 있어서. 박 실장의 뒤에 있던 덩치들이 손가락 관절을 우두둑 꺾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히익하고 숨을 들이켜며
동훈의 등 뒤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동훈은 지은의 떨림이 코트를 뚫고 자신의 등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애처로운 떨림은 동훈의 잠들어 있던 보호 본능을 거칠게 깨워버렸습니다. 동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실장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맹수 같은 앙광이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가정사라. 동훈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하찮은 협박 따위는 통하지 않는 거대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동훈과 지은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동훈은 지은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감추며 한 발자국 앞으로 묵직하게 나섰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지은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험한 시선과 폭력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박 실장은 동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이 영감님이 진짜 노망이 났나? 좋은 말로 할 때 그 계집에 내놓으라니까. 박 실장이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동훈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동훈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색 장우산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하는 둔탁하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박 실장의 손목이 우산 끝에 강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아! 박 실장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훈은 우산 끝을 바닥에 쿵 하고 내려찍으며 광장을 울리는 사자우처럼 소리쳤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이냐? 동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단호한 위엄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동훈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평생 들어본 적 없던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거대했기 때문이죠. 그 한마디가 지은의 얼어붙은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박 실장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도끼 어린 눈을 뜨고 동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딸. 웃기지 마.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박 실장은 상황이 꼬였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부하들과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자존심을 구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뭐해? 저 영감 반쯤 죽여놓고 계집애 끌고 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려가. 덩치 큰 남자들이 험악한 기세로 동훈을 향해 달려들 준비를 하며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변했습니다. 동훈은 우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다리를 벌려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딸을 지키려는 가장의 결기만이 서려 있었죠. 동훈은 등 뒤에 지은에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눈 감고 있어라. 금방 끝난다. 겁먹지 마라. 지은은 동훈의 든든한 등 뒤에서 눈을 질끈 감으며 그의 코트 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동훈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꼿꼿한 자세는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해 보였습니다. 박 실장의 부하들이 고함을 지르며 동훈을 덮치려는 찰나 동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동훈이 쥐고 있던 우산을 차악하고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단순하고 절도 있는 동작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을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동훈의 10m 후방에서 서행하던 검은 세단의 문 4개가
동시에 활짝 열렸습니다. 확보해. 전원 제압한다. 경호 팀장의 짧고 굵은 외침과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4명이 눈밭을 박차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해서 마치 훈련된 맹수떼가 사냥감을 덮치는 것 같았죠. 박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경호원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이거 안 나? 박 실장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으악! 덩치 큰 부하들도 경호원들의 관절기 기술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눈밭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우두둑거리는 뼈소리와 억눌린 신음소리가 골목 입구를 채웠습니다. 지은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포식자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동우는 우산을 천천히 접으며 흐트러진 코트 자락을 우아하게 정돈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흥분도 없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경호 팀장이 동훈에게 다가와 90도로 깎듯이 목례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늦었어. 대처가 느리군. 동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질책하고는 바닥에 깔린 박 실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실장은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가면서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두고 봐. 가만 안 둬. 동우는 그 발악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조용히 치워. 시끄러운 건 질색이야. 경찰서로 넘겨. 예,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은 박 실장 일당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닫힌 차 문 너머로 허무하게 묻혀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옥죄던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눈 내리는 거리에는 다시 2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지은은 동훈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모으고 동훈을 향해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지은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죄송함,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으로 인해 물기 어린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찢어진 백팩과 전공 서적들을 급하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꼬깃꼬깃해진 책과 싸구려 볼펜들을 줍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동훈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죠. 가방 끈이 끊어져서 품에 안아야만 겨우 들 수 있는 낡은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동훈은 지갑을 꺼내려다 지은의 빨갛게 언 손과 피가 배어나오는 무릎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잠깐 학생 다친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동훈이 손을 뻗어 지은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지은은 동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해 보이는 분과 더 이상 엮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죠. 그녀에게 호의는 데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은 언제나 친절 뒤에 청구서를 내밀었으니까요. 그녀는 살해를 하려는 동훈의 손길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쫓기듯 인사를 마시고 도망치듯 급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다리가 풀린 탓일까요? 지은의 밑창 다른 낡은 운동화가 빙판길 위에서 힘없이 쭉 미끄러졌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지은의 몸이 허공에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백팩이 다시 한번 쏟아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넘어지려는 지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격렬한 움직임에 지은의 목을 감싸고 있던 낡은 목도리가 스르르 풀려내렸습니다. 지은이 균형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풀어진 목도리 사이로 패딩 안쪽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목걸이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은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가 허공에서 반짝이며 시계추처럼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긁히고 빛바랜 요즘 세상에선 보기 드문 아주 오래되고 촌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눈에는 그 어떤 최고급 다이아몬드보다 더 선명하고 충격적으로 박혔습니다. 동훈의 시선이 흔들리는 펜던트의 표면에 자석처럼 정확히 꽂혔습니다. 펜던트 오른쪽 귀퉁이에 새겨진 독특한 빗살무늬 흠집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가난했던 시절 자신이 아내를 위해 밤을 새워 직접 디자인하고 세공했던 실수로 미끄러진 도구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이었습니다. 아! 동우는 숨을 턱하니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격렬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흔들리는 그 낡은 은색 목걸이만이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저게 왜 동훈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간신히 중심을 잡고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목걸이를 옷 안으로 급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동훈의 굳어버린 표정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훈은 멀어지는 지은의 뒷모습과 방금 본 잔상을 번갈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가 왜 저 아이에게 있는 것인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동우는 멀어지는 지은을 향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거기 서라. 그의 외침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20년 동안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 내리는 밤거리, 동훈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동훈은 다급하게 지은의 앞을 막아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지은을 집어삼킬 듯이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지은은 동훈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치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타라, 병원부터 가야 한다. 동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 돈도 없고 그냥 약 바르면 돼요. 지은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무릎에서 흐르는 피가 바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지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낸다. 그리고 아까 그놈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 지금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 그 말은 지은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설득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두운 골목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추위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동우는 운전석의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서둘러.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히터의 따뜻한 공기가 지은의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지은에게는 낯선 이질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지은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다시 드르륵 하고 진동했습니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며 주머니를 움켜쥐었고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우는 백미러를 통해 지은의 불안한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지도 않고 급하게 뒤집어 놓는 것을 보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군. 동우는 직감적으로 지은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까 그놈들 뒷배가 누군지 당장 알아봐. 단순 깡패가 아니다. 동우는 문자를 전송하고 다시 시선을 들어 지은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그 낡은 목걸이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목걸이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겁먹은 아이를 더 놀라게 할 수는 없었죠. 동우는 타는 속을 억누르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기대와 불안으로 묘하게 일그러져 보였어요. 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동우는 지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조수석에서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유자차를 종이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학생, 이거 좀 마셔요. 몸 좀 녹이고. 아, 감사합니다. 지은은 양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은은 컵을 쥔 채 습관적으로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XX자로 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아주 오래된 버릇이었죠. 동우는 무심코 지은의 손을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그 손동작은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던 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나이가 몇인가? 네. 아, 저 22이에요. 지은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손가락을 풀고 대답했습니다. 22, 동훈이 잃어버린 딸이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동훈의 손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은 걱정 안 하시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쳐서 돌아다니면. 동우는 지은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체념한 듯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부모님 안 계세요. 고아거든요. 아, 동우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말은 절망적이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단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컸어요.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집요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이마의 라인, 콧날의 각도, 그리고 속눈썹이 긴 눈매까지. 보면 볼수록 기억 속의 아내와 겹쳐 보이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동우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동우는 먼저 내려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릴 때 패딩 사이로 다시 한번 목걸이 줄이 반짝였습니다. 동우는 그 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오늘 밤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섰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접수하는 과정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늦은 밤에도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은은 접수대 앞에 서서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안 계세요? 응급진료비 보증금이 필요한데. 아, 그게 제가 지금 카드가 정지돼서. 지은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혀를 차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가씨, 빨리 좀 합시다. 우리 애 열난단 말이야. 지은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 찰나 동훈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동훈은 지갑에서 검은색 VIP 카드를 꺼내 접수대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보호자입니다. 이걸로 처리하고 VIP 병실로 잡아주세요. 간호사는 카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회장님이셨군요. 몰라 뵀습니다. 바로 VIP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은 멍한 표정으로 동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짓말이 지금 이 순간 진짜 현실이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죠. 동훈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자,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생각해. 의료진들이 지은을 데리고 진료실로 들어가자 동훈은 로비 의자에 앉아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보육원 기록 조회해. 희망 보육원이라고 했나? 20년 전 기록 싹 다 뒤져.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동훈은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기둥 뒤 마스크를 쓴 남자가 핸드폰을 들어 동훈과 지은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요. 찰칵! 소리 없는 셔터가 눌리고 사진은 즉시 박 실장과 은행 지점장에게 전송되었습니다.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의 빚쟁이들은 단순히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더러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동훈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감지하고 휙 돌아보았지만 로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동훈의 등골을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동훈은 지은을 데리고 병원 근처에 있는 고급 한식당 송원의 가장 구석진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배인이 남루한 지은의 행색에 잠시 멈칫했지만 동훈의 눈짓에 조용히 문을 닫고 물러났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온돌의 온기가 감도는 방 안에 둘러앉아 긴장으로 굳었던 몸이
그제야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종업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반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지은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만이 민망하게 맴돌았습니다. 먹어라. 빈속에 약 먹으면 탈난다. 동우는 뚝배기를 지은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지은은 숟가락을 들고도 선뜻 먹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며 머뭇거렸습니다. 고소한 고기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위장이 요동쳤지만 가격표를 본 순간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저 정말 먹어도 돼요? 이거 한 그릇이 제 일주일치 식비라서. 괜찮아. 내가 먹고 싶어서 온 거야. 남기면 벌 받으니 어서 들어. 동훈의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말에 지은은 그제야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진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어 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지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참고 있던 식욕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잊은 채 뚝배기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밥을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볼이 미어 터지도록 밥을 밀어넣는 그 모습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같았습니다. 동우는 수저를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지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알이 묻은 입과 낡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긴 속눈썹, 서툰 젓가락질, 모든 것이 가슴 시리게 안쓰러워 동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 먹어. 동훈은 자신의 몫인 수육 접시를 지은의 앞으로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지은은 씹던 것을 꿀꺽 삼키고 쑥스러운 듯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며칠 동안 삼각김밥 하나밖에 못 먹어서요. 보육원에서 나온 뒤로는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이에요.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동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짐짓 태어난 척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육원이라 언제부터 거기서 지냈지? 어릴 때 기억은 전혀 없고? 네, 발견된 건 20년 전 1월 15일이라고 들었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던 날 응급실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아, 1월 15일. 그 날짜가 지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동훈이 들고 있던 은수저가 챙그랑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금속음이 방 안에 평온했던 공기를 단숨에 찢어놓았습니다. 그날은 20년 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날이자 동훈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동훈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며 지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린 동훈의 표정에 지은은 숟가락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동훈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었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강제로 뜯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이 말한 특정 날짜를 듣는 순간 동훈의 기억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여보, 안 돼. 핸들 꺾어. 동훈의 귓가에 20년 전 그날의 끔찍한 타이어 마찰음과 아내의 비명이 환청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며 눈앞의 식당 풍경이 차가운 눈보라치는 고속도로로 뒤바뀌었습니다. 미끄러진 트럭이 차를 들이받던 충격, 깨진 유리 조각이 보석처럼 흩날리던 지옥 같은 광경. 차가운 눈송이가 찢어진 차체 사이로 들어와 피 묻은 얼굴을 때리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은아, 여보. 동훈은 환영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뒷좌석을 더듬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미친 사람처럼 눈밭을 파헤치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죠. 아저씨,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요. 119 부를까요? 지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동훈을 다시 현실로 거칠게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동훈은 흡하고 숨을 들이키며 현실로 돌아왔지만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어 단숨에 들이켰지만 목타는 갈증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잠깐 현기증이 나서 그래. 괜찮다. 동우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식당 밖 주차장에는 또 다른 위협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미끄러져 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손에 붕대를 감은 박 실장과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뱀처럼 차가운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야, 회색 코트 입은 늙은이 차 여기 있지? 박 실장이 발렛 직원을 밀치며 동훈의 차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차는 VIP 고객님 차인데요. VIP? 웃기고 있네. 빚쟁이 숨겨주는 늙은이가 무슨 VIP야. 지점장은 잘 빗어넘긴 머리를 쓸어 올리며 박 실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자. 내 구역에서 감히 날 무시해? 오늘 그 영감이랑 계집애 둘 다 끝장낸다. 지점장과 박 실장은 당당하게 식당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악의 그림자가 식당 창문에 불길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동우는 오직 눈앞의 지은과 목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학생,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나? 아주 중요한 일이야. 동훈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 애원하는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하며 무의식적으로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녀에게 부모님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전부였으니까요. 이거 정말 소중한 건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거라서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천천히 목걸이의 잠금 고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낡은 은색 줄이 지은의 목에서 스르르 풀려 동훈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핀 조명을 받은 목걸이 펜던트는 세월의 때가 묻어 둔탁한 회색빛을 냈습니다. 하지만 동훈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고 가슴 시린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보석 감정사처럼 펜던트 표면을 아주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사고 당시 튀었던 유리 파편에 긁힌 미세한 스크래치 자국들이 동훈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헐거워져 미세한 틈이 벌어진 잠금 장치의 독특한 형태. 맞아, 분명해. 내가 만들었어. 동훈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이 직접 고안했던 특수한 여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 목걸이는 단순히 당겨서 여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2번 돌리고 꾹 눌러야만 열리게 설계된 시크릿 로켓이었거든요. 그는 확신에 찬 하지만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안을 열어본 적 있나? 아니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열려서 그냥 장식인 줄 알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신기하다는 듯 동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 흐름마저 멈추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펜던트의 오른쪽 귀퉁이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돌림, 뻑뻑하지만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돌림,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중앙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딸깍. 적막한 방 안에 아주 작지만 경쾌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굳게 닫혀있던 20년의 세월이 해제되는 소리이자 진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평생 꿈쩍도 하지 않던 목걸이가 낯선 아저씨의 손에서 마법처럼 열리는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펜던트 뚜껑이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 모션처럼 위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우는 열린 펜던트 안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물에 젖어 얼룩졌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젊은 날의 사랑과 잃어버린 행복의 파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흐릿한 시야 너머로 사진 속의 얼굴들을 확인했습니다. 딸깍하는 경쾌한 금소금과 함께 펜던트의 뚜껑이 천천히 위로 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동훈에게는 마치 억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열린 펜던트 안쪽에는 습기에 젖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엄지손톱만한 작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물에 젖어 얼룩이 졌고 오랜 세월에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동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녀는 바로 30년 전의 젊은 동훈과 그의 아내 수영이었으니까요. 동훈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던 신음이 목구멍에 걸려 쇳소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동훈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며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사진 속 아내의 얼굴 위로 번지며 마치 그녀가 울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은은 동훈의 격한 반응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이 낯선 아저씨가 왜 자신의 부모님 사진을 보고 이토록 서럽게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동훈의 눈앞에는 이미 식당의 풍경이 사라지고 행복했던 과거의 한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던 25년 전에 작은 공방 안이었습니다. 젊은 동우는 돋보기를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음판 위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밥 먹고 하라니까. 만삭의 아내 수영이 뒤에서 동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다 됐어. 이거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동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완성된 은색 로켓 목걸이를 아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우와, 세상에, 이거 당신이 직접 만든 거야? 수영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응, 세상에 하나뿐인 거야. 여기 뒤에 봐봐. 동훈은 펜던트 뒷면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동훈이 바늘 끝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새긴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DH&SY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 아기랑 셋이서. 동훈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아내에게서 나던 라일락 향기, 그리고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동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았습니다. 세월에 마모되어 희미해졌지만 바늘로 꾹꾹 눌러 새겼던 그 이니셜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DH&SY. 그 투박한 글씨체가
동훈의 망막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과 함께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그에게 허락한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동훈은 사진을 쥔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울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동훈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지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젖은 눈으로 지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시야 너머로 보이는 지은의 얼굴이 기억 속 아내의 얼굴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동훈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해 유전자 검사 키트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본능은 더 이상의 과학적 검증 따위는 필요 없다고 외치고 있었죠. 그에게는 피보다 더 진한 기억의 증거가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훈은 지은에게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학생, 실례가 안 된다면 머리카락을 잠깐만 넘겨봐도 되겠나? 네. 머리카락은 왜? 지은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동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슬퍼 보여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훈의 손끝이 지은의 오른쪽 귀 뒤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은 낯선 남자의 손길에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떨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훈의 거친 손가락이 지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목덜미와 귀 뒤쪽의 피부가 식당의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동훈은 그 점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지은이 갓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에서 처음 확인했던 바로 그 유전적 표식이었습니다. 내 딸이다. 내 딸 지은이가 맞아.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동훈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지은의 귀 뒤를 어루만지던 손을 떨구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김동훈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네. 제가 목걸이 보여드려서 그래요. 다시 가져갈게요. 지은은 동훈의 격한 반응이 자신 때문인 줄 알고 황급히 목걸이를 돌려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의 지갑을 꺼내려 안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20년 동안 품고 다녔던 또 다른 반쪽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거운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감동과 재회의 순간을 시기하듯 현실의 악몽이 문 앞까지 닥쳐온 것이죠. 여기라니까요. 빚쟁이 주제에 무슨 VIP 룸이야. 익숙하고도 불쾌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실장 목소리예요. 아저씨, 저 사람들 여기까지 쫓아왔나 봐요. 지은의 눈동자가 다시 공포로 물들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젖은 눈으로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슬픔을 거두고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그것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동훈은 목걸이를 쥔 왼손에 힘을 주고 오른손으로는 식탁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별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액자가 떨어질 뻔할 정도로 난폭한 등장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탁한 은행 지점장 최 씨와 손목에 붕대를 감은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험상궂은 표정의 덩치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어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네.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하시죠? 지점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흙이 묻은 구두를 신고 온돌방 위를 거침없이 밟으며 들어와 지은과 동훈이 앉아있던 식탁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지은 씨, 병원비 낼 돈은 없으면서 이런 비싼 밥 먹을 돈은 있었나 보네. 아주 살판났어? 박 실장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지은을 쏘아붙였습니다. 지은은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에게 이들은 법보다 위에 있고 죽음보다 가까운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지점장은 식탁 위에 놓인 고급 곰탕 그릇을 툭 치며 동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내가 아까 경고했지? 내 구역에서 설치지 말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빚쟁이를 숨겨줘? 지점장의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훈을 그저 돈 좀 있는, 하지만 힘없는 노인네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여기 숨어 있다며? 당장 끌고 가 장기라도 팔아서 갚게 해야지. 지점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박 실장과 덩치들이 지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 지은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절규하며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동훈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폭발 직전의 화산 같은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멈칫하며 동훈을 돌아보았습니다. 뭐요? 당신이 대신 갚기라도 하게? 이거 액수가 꽤 큰데. 지점장은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동훈의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아낸 붉어진 눈으로 지점장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내 놈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감히 누구 앞에서 행패냐. 동훈의 손에는 지은의 목걸이와 방금 안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그 속에 20년 동안 고이 간직해왔던 찢어진 사진의 나머지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훈의 손끝이 분노와 결의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당의 고요함은 깨졌고 신성한 재회의 순간은 더러운 탐욕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동훈의 잠자고 있던 권력과 야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뭐야, 그건? 돈 대신 종이 쪼가리라도 내놓겠다는 거야? 은행 지점장 최 씨가 동훈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박 실장과 뒤에 서 있던 덩치들도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영감님, 지금 사진 놀이할 때가 아닐 텐데 로또 당첨권이라도 되나 보지. 하지만 동훈은 그들의 조롱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무섭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는 오직 덜덜 떨리는 지은의 어깨와 자신의 손에 들린 2개의 사진 조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천천히 아주 경건한 동작으로 지갑에서 꺼낸 사진 반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쥐고 있던 지은의 목걸이 속 사진을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지은은 공포에 질려 있다가 동훈의 기이한 행동에 홀린 듯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훈의 검지 손가락이 두 사진 조각을 천천히 밀어 하나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스스슥. 식탁보 위를 스치는 종이 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점장도 덩달아 입을 다물고 그 기묘한 퍼즐 맞추기를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찢어졌던 두 개의 시간이 20년 만에 하나로 만났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불규칙하게 찢어졌던 절단면이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동훈은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찢어졌던 아내의 얼굴이 하나로 합쳐지며 온전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지은은 합쳐진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분명 눈앞에 있는 동훈이었고, 아기가 안고 있는 베네 저고리는 지은이 보육원에 들어올 때 입고 있었다던 그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작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완벽한 혈연의 증거였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비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 계집애랑 무슨 사이야? 지점장이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동훈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분노가 사라지고 오직 깊은 슬픔과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이 닿자 스르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은의 머릿속에서 아까 골목길에서의 거짓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인 척 해주세요. 살기 위해 내뱉었던 그 말이 사실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동훈은 식탁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선 지은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은에게 고정된 채 주변의 악당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다. 동훈의 목소리는 물기 젖은 쇳소리였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하게 울렸습니다. 지점장과 박 실장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면서도 헛기침을 했습니다. 뭐야? 진짜 아빠라도 된다는 거야? 드라마 찍어? 동훈은 그들의 소음조차 차단한 채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진짜 내 아빠다.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동훈의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한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으며 신음 같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평생을 고아로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살았던 그녀에게 아빠라는 단어가 실체화되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동훈의 얼굴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이 든든한 어깨가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손짓이었죠. 동훈은 지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젖은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인 딸의 손바닥이 얼굴에 닿자 동훈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 동훈의 고백에 지은의 눈에서도 본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예요? 지은의 물음에 동훈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20년의 세월이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점장과 박 실장은 이 기막힌 상황에 어리빠져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아니, 그럼 저 영감이 진짜 그 재벌 회장. 박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영린을 건드렸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아빠.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훈의 품으로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동훈은 달려오는 지은을 두 팔 벌려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오냐, 내 새끼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동훈은 지은의 등을 쓰다듬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은 동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외로움, 무서움이 아빠의 품 안에서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동훈의 코트에서 나는 은은한 냄새,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 그 모든 것이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식당 안은 부녀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지켜보던 덩치들도 숙연해져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돈독이 오른 지점장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아, 거참. 감동적인 건 알겠는데 돈은 갚고 울어야지. 안 그래? 지점장이 눈치 없이 동훈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동훈이 지은을 안은 채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눈은 온데간데없고 그곳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살기만이 번뜩였습니다. 손 치워. 동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지점장은 감전된 듯 손을 멈췄습니다. 동훈은 지은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냉혹한 심판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비서. 동훈이 문 밖을 향해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복도 끝에서 김비서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동훈의 기업 법무팀 변호사들과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식당의 좁은 복도가 순식간에 검은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지점장과 박 실장은 압도적인 숫자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훈은 지은의 손을 꽉 잡은 채 악당들을 향해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법무팀 연결해.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 넣어. 네. 경찰청장이요? 지점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동훈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 피눈물로 갚게 해주지. 하나도 남김없이. 동훈의 선전포고와 함께 식당 밖에서는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었고 쫓기던 소녀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접니다. 김동훈입니다.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제 딸이 불법 추심업자들에게 감금당해 있습니다. 동훈이 비서가 건넨 암호화된 전화기에 대고 낮고 건조하게 내뱉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은행 지점장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훈? 설마 H그룹의 그 김동훈 회장님? 지점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히 돈 좀 있는 노인네인 줄 알고 덤볐는데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물을, 그것도 경찰 수뇌부와 직통으로 통화하는 사람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이
신분증을 폐용하고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 H그룹 법무팀 수석 변호사들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광수대입니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특수감금, 협박, 불법 채권 추심 혐의입니다. 형사팀장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지점장과 박 실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동훈의 변호사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지은의 장기 포기각서, 원본과 녹취록이 담긴 태블릿을 형사에게 넘겼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입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 없을 겁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박 실장과 덩치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따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지점장은 동훈의 구두 끝을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도 그는 멈추지 않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낡은 운동화와 멍든 무릎을 내려다보며 판결문을 낭독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법원에서 빌어라.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써서 민형사상 물을 수 있는 최대치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회장님, 제발, 처자식이 있습니다. 연행해. 동훈의 짧고 단호한 명령에 형사들이 지점장과 박 실장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식당 복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동훈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거대한 악몽이 법과 권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악당들이 비명을 지르며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훈은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지은아, 여긴 공기가 탁하구나. 우리 집으로 가자. 동훈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식당 로비로 나오자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거리에서 느꼈던 비참하고 차가운 시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식당을 가득 메운 손님들과 직원들은 재벌 회장의 보호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지은을 경외와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찰들이 양쪽으로 도열의 길을 터주었고 소식을 듣고 몰려온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20년 만에 찾으신 따님이 맞습니까? 납치 미수 사건이라는데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지은이 당황하여 몸을 움츠렸습니다. 동훈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품 쪽으로 당기며 기자들을 향해 손바닥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네, 제 잃어버린 딸 김지은입니다. 아이가 많이 놀랐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동훈의 짧고 단호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이 거대한 벽을 만들어 카메라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길 터주세요.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며 걸어가는 지은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은의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핸드폰이 직마이너스하고 길게 진동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귀하의 모든 채무가 대위변제 처리되어 소멸하였습니다. 모든 압류 및 신용불량 등재가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H은행 알림, 귀하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은은 문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 0이 가득한 생활비 입금 내역과 채무 소멸이라는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던 빚의 굴레가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아빠, 이게 돈이 너무 많아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동우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옷이랑 물건부터 사라고 넣은 거다. 그리고 내 앞으로 된 신탁 기금이 있어. 공부하고 유학 가는 비용은 다 거기서 처리될 거야. 돈 걱정은 평생 안 해도 된다. 지은은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울컥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해방감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지은은 동훈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자 악몽 같던 하루가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지은은 비로소 긴장이 풀려 동훈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리무진은 눈 덮인 도시를 가로질러 교회의 한적한 대저택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높은 철문이 스르르 열리고 잘 가꿔진 눈 덮인 정원을 지나 웅장한 저택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제복을 갖춰 입은 수많은 고용인이 양옆으로 줄지어 서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그리고 아가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지은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라는 호칭이 낯설어 얼굴이 붉어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난로를 켠 듯 따뜻해졌습니다. 동우는 지은을 데리고 2층의 가장 안쪽 햇살이 잘 드는 남향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다. 문을 열자 동화 속 공주님의 방처럼 꾸며진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폭신해 보이는 핑크빛 침대, 창가에 놓인 예쁜 책상, 그리고 옷장 가득 채워진 계절별 새 옷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방은 금방이라도 주인이 와서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이 없어서 썰렁했는데 20년 동안 매년 내 생일마다 가구를 바꾸고 옷을 채워 넣었단다.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바로 쉴 수 있게. 동훈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낡은 패딩을 입고 상처투성이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풀어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펜던트에 묻어있던 손때와 얼룩, 그리고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지워지자 은색 표면이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난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이어준 기적의 증표이자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은은 깨끗해진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고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던 동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 어서 와라. 우리 딸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동훈은 지은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환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부녀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긴 겨울밤의 끝을 알렸습니다. 마침내 지은에게 그리고 동훈에게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지은이 동훈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은 1년 전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는 H그룹 회장 저택의 서재. 동우는 출근 전 습관처럼 서재 한편에 마련된 유리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골동품 대신 낡고 찢어진 올리브색 청가방 하나가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어깨끈은 끊어져서 엉성하게 묶여 있고 바닥은 달아빠진 그 볼품없는 가방. 바로 1년 전 지은이 빚쟁이들에게 쫓길 때 목숨처럼 메고 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동우는 유리관 위에 손을 얹고 라벨에 적힌 글귀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나의 딸, 다시 찾은 날의 기록. 동훈에게 이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이 없었던 20년 동안 딸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상징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훈장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동훈은 상념에서 깨어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오늘은 학교로 바로 가지. 우리 딸 수업 끝날 시간이야. 잠시 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H대학교 경영관 앞. 강의 종료벨이 울리자 수많은 학생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활기찬 무리 속에서 지은은 단정하고 세련된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과거의 찌든 때와 그늘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랑받고 자란 티가 역력한 모습이었죠. 야, 김지은. 이번에도 과수석이라며? 독하다, 독해. 동기들이 장난스럽게 어깨를 치며 물었지만 지은은 싱긋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의 어깨에는 더 이상 무거운 전단지가 든 가방 대신 동훈이 입학 선물로 사준 심플한 갈색 가죽 가방이 가볍게 매여 있었습니다. 아빠랑 약속했거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서겠다고. 지은은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고 교문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1년 전처럼 살을 애는 고통이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주는 상쾌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교문 앞에는 이미 익숙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동훈이 커다란 풀이 지어 꽃다발을 들고 어린아이처럼 서성이고 있었죠. 지나가는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동훈의 눈에는 오직 교문에서 나오는 딸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훈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다가 멀리서 걸어오는 지은을 발견하자마자 얼굴 전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기업 총수의 근엄한 표정이 아닌 딸바보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자 동훈은 꽃다발도 잊은 채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냐, 우리 딸 고생했다. 춥지는 않았고? 동훈은 달려온 지은을 품에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감기 드시면 어쩌려고. 너 나오는 거 1분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랬지. 차 안은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더구나. 동훈은 지은의 빨개진 코끝을 보고는 얼른 목도리를 여며주었습니다. 배고프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동훈은 지은의 가방을 직접 받아들고 수행원이 하듯 정성스럽게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년 전 공포에 질려 쫓기듯 탔던 그 뒷좌석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귀갓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예약 취소하고 좀 걸을까요? 눈도 예쁘게 오는데. 이동하던 중 지은이 창밖을 보며 제안했습니다. 걸어. 날씨가 꽤 쌀쌀한데 괜찮겠니? 에이, 아빠 코트 주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잖아요. 네. 걷고 싶어요. 지은이 동훈의 팔을 잡고 흔들자 천하의 김 회장도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물리고 1년 전 그 운명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북적이고 캐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군중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느꼈던 그 참담한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따스한 온기의 막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동훈의 오른팔에 껌딱지처럼 꼭 매달려 걸으며 동훈의 깊은 코트 주머니 속에 자신의 손을 함께 넣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 지은의 작은 손을 꽉 감싸쥐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의 온도가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이며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은이 빚쟁이들에게 쫓겨나왔던 그 좁은 골목길 입구를 지났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그 골목이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훈은 지은이 그쪽을 보며 움찔하자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저 어둠이 너를 삼키는 일은 없을 거다. 알아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지은은 동훈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아빠, 붕어빵이다. 냄새가 진짜 좋아요. 지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점상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평소라면 길거리 음식을 먹지 않았을 동훈이었지만 딸의 말 한마디에는 모든 원칙이 무장해제였습니다. 그래, 냄새가 참 좋구나. 좀 사잤구나. 동훈은 지갑에서 빳빳한 현금을 꺼내 붕어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으로 뜨거운 붕어빵 봉지를 소중하게 받아드는 모습이 묘하게 인간적이었습니다. 아, 뜨거워. 아빠, 아하세요. 지은이 붕어빵 하나를 꺼내 동훈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참 달고 맛있다. 동훈은 오물오물 붕어빵을 씹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소박한 행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최고급 호텔 요리보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딸과 나눠 먹는 1,000원짜리 붕어빵이 훨씬 더 달콤했습니다. 지은은 까르르 웃으며 동훈의 머리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털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정한 부녀의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이 찍힌 눈길, 그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이 거리가 참 무섭고 차가웠는데 사람들이 다 괴물처럼 보였거든요.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도 안 추워요. 세상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동훈은 지은의 양어깨를 감싸쥐며 눈을 맞췄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춥지 않게 해주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는 네가 추위에 떨게 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한방눈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하고 정겨운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생각난 듯 동훈의 코트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거 아세요? 응? 뭘 말이냐? 그날 밤, 1년 전 그날이요. 제가 왜 하필이면 아빠한테 달려가서 숨었는지. 동훈은 걸음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동훈도 내심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수많은 행인 중에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저 우연이었는지 말이죠. 그냥 급해서 그랬던 거 아니니? 내가 덩치가 좀 커서 숨기 좋아 보였나? 동훈이 농담처럼 물었지만 지은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냄새 때문이었어요. 냄새? 내 몸에서 무슨 냄새라도 났니? 네, 아주 좋은 냄새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 꿈속에서 아빠가 저 안아줄 때마다 나던 냄새가 있었거든요. 지은은 동훈의 코트깃에 얼굴을 살짝 묻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약간 시원한 바람 냄새 같기도 하고 따뜻한 나무 냄새 같기도 한 샌다루드 향이요. 지은의 말에 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동훈이 30년 넘게 써오던 고유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빠 등 뒤를 지나가는 순간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지은의 눈빛이 아련하게 빛났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 이 냄새는 안전하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것 같다 하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매달렸던 거예요. 동우는 지은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조차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핏줄의 기억은 딸의 본능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이 매달렸던 것은 단순한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준 사랑의 흔적, 아빠의 향기를 쫓아온 기적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 냄새를 잊지 않았어. 동우는 감동에 젖어 지은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나를 잊지 않아줘서, 나를 알아봐줘서 정말 고맙다. 동훈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도 눈시울을 붉히며 동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다시는 안 잃어버릴게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영원히.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가 걸을 때마다 찰랑거리며 빛을 냈습니다. 이제 그 목걸이 속 사진은 찢어진 반쪽이 아닌 온전한 하나의 가족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하얀 풍경 속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 위에 남긴 나란한 발자국은 아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두 사람의 인생에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빚쟁이들의 협박 속에서 아빠인 척 해달라며 숨어든 곳이 진짜 아버지의 넓은 등이었다니 참으로 가슴 먹먹한 기적입니다. 어린 학생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호의호식하려던 파렴치한 일당들은 재벌 회장의 단호한 응징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죠. 지은이의 목을 조르던 빚의 굴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두 부녀는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받듯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들려주듯이 포기하지 않고 버틴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반드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침내 기적을 만난 동훈 회장에게 또는 이제야 진짜 아빠를 찾은 지은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 댓글로 달아주시겠어요?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꼬여있던 운이 시원하게 풀리고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끊임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